인구 30%가 노비였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족보를 보면 다 양반 집안입니다. 그 많던 노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노비에 대해 쓸데없이 넓고 얕게 알아봅시다. 사실 노비나 노예 같은 개념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거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한 기원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 생기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계층도 나눠졌을 거고 전쟁, 포로, 빚, 범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도 생겼겠죠. 근데 노예랑 노비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노예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을 재산처럼 취급해서 자유가 거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동이나 결혼, 거주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하게 통제되던 그런 신분이었죠. 노비는 보통 노예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조선 사회에 맞는 독특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국가 소속인 공노비 그리고 개인 소유인 사노비로 나눠져 있었고요. 사회 시스템의 한 축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었어요. 한국식 노예는 노비였고요. 노비는 하나의 신분 이름이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는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농번기 때 동원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도 어마무시했다고 하죠. 단순히 노예만으로는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강제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확실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곳에서도 노예는 사회의 어떤 핵심 노동력이었다고 해요. 특히 로마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쓰기도 했고 자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부채 때문에 가족을 파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로마 시민이냐 아니면 노예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는 강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의 헬로트 제도가 되게 유명한데 같은 지역 출신 사람이지만 점령 이후에는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졌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죠. 완전한 재산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었고 군사, 행정조직 이런 데서 활용이 되는 형태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시대든 어떤 세계에든 노예제도는 대단히 일반적이었던 구조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노비는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고조선 때에도 비슷한 계층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은데 기록이 부족해서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 고려 시대부터입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노비 개념은 기본적으로 비슷했는데 신분은 세습됐고요. 개인 소속이든 국가 소속이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었고 재산처럼 관리되던 노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려의 노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신분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조선은 조금 더 융통성 없이 더 큰 규모로 노비 제도를 체계화시킵니다. 특히 개인 소유인 사노비에 대한 비중이 컸는데 이건 양반 중심 사회에서 노비가 필수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고려에서는 여러 계층 중 하나였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에서는 양반 사회를 떠받치는 그런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노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비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동이나 결혼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제한이 되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역시 노비가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다른 집으로 팔리면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삶 전체를 통제받는 그런 신분이었죠. 해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잡일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됐고 주인이 부르면 바로바로 달려가야 하는 이런 생활이 하루 종일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자, 또 가장 잔인하게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도망쳤다가 잡히면 더 심한 처벌이 기다렸고 이거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노비들은 도망을 친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모아가지고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한테 이런 거는 매우 어려웠고 특히 다수를 차지하던 산노비는 더 힘들었습니다. 태어나던 순간부터 인생 방향이 정해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셈이죠. 노비가 많을 때에는 인구의 30%까지도 갔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세금을 줄이고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축소 신고했고, 누구는 위세를 과시하려고 약간 허세를 위해서 부풀려 신고하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그때 몇 명이나 했었다라는 수치는 알기는 어려운데 대략 그 정도였다, 대략 30% 정도였다라고 하는 데에는 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노비 수에 따라서 직접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노비가 많다는 거는 생산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었고, 그에 따라 뭐 세금, 군역 부담 이런 게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장난질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황이 바뀝니다. 노비는 개인이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양인들이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해졌고요. 양인은 노비를 제외한 자유민 전체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고 나라를 떠받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호포제를 시행한 것처럼 양반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바뀌고 점점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필요했던 제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고요. 또 해방 이후에 노비들은 양인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도 생겼는데요. 뭐 예를 들어 성씨를 새로 만들거나 선택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일부는 돈을 주고 다른 유력 집안의 족보에 이렇게 이름 하나 쓱 끼워 넣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원래 일하던 기존 주인 집에 그대로 남아서 머슴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도 했고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닌데요. 노비나 양반 같은 신분이 사라진 게 이제 겨우 10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일이니까요. 신분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아직도 족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